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PC 가격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에는 골디락스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지수 역시도 이 훈풍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양대 시장인데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 위주로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만큼 이 점은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라고 봐야 할까요? 부동산 관련 세제와 또 상속증여세 개편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개편 작업을 좀 멈추고 내년에 다시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데 관련 전망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이 제외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작년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한 과제인데요.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개편안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떨어지던 부동산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가파르게 하락하던 아파트 값은 낙폭을 줄인 데 이어서 7월 셋째 주에는 1년 6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여소야대 구도에서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거라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국회 현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것을 고려해 올해는 정부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과제였던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미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원래 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 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부를 대물림한다는 반대 여론을 일으키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게 정부 내 분위기입니다. 일단 정부는 계속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여론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고요. 세제 개편에 다시 속도를 낼 시점은 내년 총선 이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등 선거 전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국회 역학구도가 바뀌는 선거 이후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로 가져갈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를 사놓고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이 4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부동산 R114가 조사한 결과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등기 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한 수도권 아파트 8만 9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 아파트의 60.4%인 5만 3,7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의 등기 일자도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세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를 원천 봉쇄한다는 목적인데요.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게 정상인데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등기가 되지 않은 만큼 시세 띄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역별로 차이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수도권에선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61.3%였으며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습니다. 즉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겁니다. 또 등기까지 최대 120일 걸린 비중이 서울은 46%,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2%, 35%로 서울의 등기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 대체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높아서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미등기 상태는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된 것과 계약 후 6개월 뒤에도 미등기된 거래에 대해서 지자체에 실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좀 기록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2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81% 회복된 수준입니다. 일본 방문객 가운데 한국인 비중이 전체 2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86만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보다 3배 넘게 나타난 건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 상반기 일본을 찾아간 전체 외국인도 1,000만 명을 넘어서서 400만 명대인 방한 외국인 수에 비해서 훨씬 많았는데요. 여기에는 우선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일본 여행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도쿄의 지역마다 유명 관광지를 조성해온 것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세제 개편부터 일본 방문객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최유정입니다. 뜨거운 7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우리 시장은 뜨겁게 또 빨갛게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2차 전지의 급등락과 쏠림 현상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한 주였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다만 2차 전지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다른 종목들의 상승을 허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뉴욕 증시는 아주 좋은 날 보내고 있죠. 미국의 물가 소비 지표가 견조한 수준을 나타냈다는 소식에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PCE 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노동 지표와 애플 등 기업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진입니다.
우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표준형 원전 ICI 내품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ICI는 원자로 내 핵 분열량을 측정하는 핵심 센서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68억 4,849만 원으로 이는 매출액 대비 5.5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계약 기간은 내년 10월 2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의 품목 허가 심사 재신청을 EMA에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HD201은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로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등에 쓰이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유럽 허가를 획득하면 기존 파트너사와 라이선스 매출을 시작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9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4.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305억 원, 76억 원으로 각각 32.8%, 7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파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롭테크 전문기업 리파인은 2분기 영업이익이 59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9% 늘어난 166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난 59억 6,6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다뤄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구팀은 논문 사전 출판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상온 초전도체와 관련한 논문 2편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논문을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섹터에는 초전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히토리오 관련주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 논문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황창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이슈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초전도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적 저항이 없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저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죠. 이 전기적 저항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 손실, 에너지 손실 이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는 것은 그러면 산업혁명과 거의 비견할 만한 그런 발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과 관련된 논란은 이 지금 특정 조건에서의 초전도 형상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조건 자체가 너무 가혹해서
실현시키기가 어렵다라는데 이 상온에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추전도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질이 우리가 흔히 봤던 뭐 납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기인해서 했다는 것 자체 해외 쪽에서는 약간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 대한 검증 자체도 확실하게 끝낸 것이 아니라, 즉 업계의 어떤 이 평판을 거쳐서 논문이 게재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논문을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런 대단한 발견이 정말 나타났다면 이걸 어떻게 상용화시킬 수 있을 거냐가 정말 중요한데, 상용화도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상용화에 들어가는 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이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발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오늘 또 움직였잖아요. 히토류 관련주인 티플렉스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인 모비스와 또 원익 PN의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윗골이 달고 있고요. 특히나 서남도 지금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2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이 공개된 이후에 관련주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테마주들의 흐름이야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도 있고, 뭐 관련된 뉴스가 만약에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해당 이슈가 너무 큰 이슈라서 이런 조그만 업체들이 과연 해당 이슈를 얼마만큼 자신들에게 모니타이징 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는 테마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히토류는 아마 그 자석과 관련돼서 뭔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히토류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특성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테마 때 올랐다가 다시 또 금방 제자리로 내려앉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그와 관련된 특성을 고려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그 올라온 논문 자체가 실제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고 향후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이 좀 더 확인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좀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구리와 납으로 이런 초전도 현상을 상온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굉장히 평범한 물질인데 네. 그동안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저도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그 현상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그 치열한 검증 과정을 어떻게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자체가 저는 가장 핵심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새로운 물질을 발견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 물질인데 이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관점 때문에 의구심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뭐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 영역에서는 이런 급등 구간에서는 일단 추격 매수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를 만약에 들어갔다면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게 잡는 그런 타이트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운 좋게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나 계신 경우라면 적어도 수익 난 부분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 급등해서 뭐 125가 됐다. 네. 그럼 25 정도는 덜어내고 나머지 원래 갖고 있던 원금 정도만 뭐 보유하면서 추세를 좀 더 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해당 현상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선 넘어야 될 산이 아직 좀 많다라는 측면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점에서 비중 축소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사실 이 초전도체와 관련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영하권에서 조금 전도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낮은 온도였다가 점차 그 온도를 줄여내더니 상온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견했다라는 건 그 상온보다도 더 높은 온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구현을 해냈다라는 점 때문에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온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어떤 산업에 구현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수혜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전체가 다 해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도 문제가 뭐냐면 전력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한 20~30%의 전력이 손실됩니다. 노후된 장비일수록 손실되고요. 근데 그게 전부 뭐 때문이냐면 저항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항이 없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 그것도 상온에서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 그럼 이걸로 전력선 만들어서 전력을 보내면 거의 손실 없이, 뭐 물론
뭐 하나도 손실 없이 보낼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한 20-30%의 손실보다는 혁혁하게 적은 그런 전송을 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송배전 쪽에서는 엄청난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초전도 현상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송 수단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항이 없는 물질로 만약에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것,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서 발열로 인한 손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대거 줄여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닥쳐 있는 상당수의 물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큰 이슈를 논문 한두 편 가지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상용화라고 하는 부분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효과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검증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네. 실제로 맞다면 상용화 과정도 녹록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영하 200도 정도는 돼야 이런 초전도를 네. 구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도가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와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상온에서도 가능하다면 이건 뭐 정말로 혁신적인 그런 개발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는 뭐 앞으로 계속 추적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구현이 된다면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력 인프라를 비롯해서 다른 운송 혁명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인터넷 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룹 시가총액 순위도 한 단계씩 떨어졌는데요. 또 올해 시가총액 상위 12기업 집단 중에서 카카오만 유일하게 시가총액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하이퍼클로벌X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퍼클로벌X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미 그전에 올랐다가 클로버X는 결과물을 보고 다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오히려 네. 실적 발표되고 하이퍼클로버X가 발표가 된다면 전 오히려 주가 탄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네. 한데요. 결국 이 하이퍼클로버X가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 발표되기 이전 자체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더 편한 구간이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만약에 실망스럽거나 시장의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도의 성능이라면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챗GPT나 바드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벤트가 현실화되었을 때는 시장의 실망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시세 흐름에는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해당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네이버가 이와 관련돼서 협업하는 회사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AI 칩 그다음에 A에 관련된 메모리까지 연계된 하나의 솔루션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클로버X가 비교적 쓸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러면 네이버가 만든 그 데이터 센터 뭐 세종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센터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가장 팔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IT 서비스인데 네.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KT와 또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네이버도 중요하지만 네이버가 AI로 가기 위한 협업 단체들,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버X AI도 관련해서 보면 좋겠지만 협업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삼성과 KT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네이버가 어떤 업체들과 협업을 하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다음 달 24일에 이 하이퍼클로버X가 나타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될지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일단 대표적인 수혜주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하이퍼X가 정말 쓸만한 그런
그 AI라면 그러면 관련돼 있는 칩 개발과 그다음에 그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는 솔루션, 그 메모리에 대한 개발 자체가 가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동안 네이버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는 뭐 별로 그렇게 효용성 없다. 네. 그냥 뭐 데이터 저장하는 용도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하이퍼클로버엑스가 정말로 쓸만한 AI라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사용량이 대폭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나 뭐 개인들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그 C2C 업체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쪽 부하가 늘어나서 관련된 서버를 대규모로 증설하거나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삼성전자나 KT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DB를 관리해주는 솔루션들, 이런 업체들이 또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업체들도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이버는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 중소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단 중소업체에 돌아갈 수혜가 그다지 크지는 않겠네요. 네이버는 자체 네. 개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까지 돌아갈 수혜는 그다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좀 우리 국민주라고도 불렸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근데 사실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금은 좀 묶어서 분석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게, 네이버와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봤을 때 시총 규모가 뭐 10위 내에서 유일하게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말씀해 주셨던 수익성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할 텐데, 그런데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인력입니다. 네.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앞뒤가 좀 막혀 있는 진퇴양난인 게, 좋은 IT 인력을 자르면 회사의 발전이 없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인력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과연 결정할 거냐가 관건이고, 그래서 최근에 판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판교 이제 카카오 업체들이 일부 있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구조조정 얘기가 돌고 있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그런 농성 자체도 판교에선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카카오가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수익성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채우지 못한다면 카카오는 아마 의미 있는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든, 아니면 뭐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엔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성적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 구조 조정, 그다음에 수익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케어 나가는지를 잘 살펴보신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짚어주셨던 키워드 3가지 짚어보면서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있지만 네이버의 협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대거 확보되는 측면에서 네이버와 삼성이 연계한 전용 칩, 그러니까 네이버 AI용 전용 칩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 솔루션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확장해 나갈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얻을 수 있는 수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 HBM3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4분기부터는 올라온다라고 하는 산업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네이버와 관련돼서는 전용 칩, 전용 솔루션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전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55,000원 정도, 매수 가격은 6만 원대 중반부터 7만 원까지 폭넓게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가 아니라 단기 목표가 올해 말이나 내년 연초까지의 한 6개월 정도의 목표가를 전 9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늘리면 더 높은 가격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8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7월 막판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출렁이면서 지수 역시 좀 출렁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7월 증시 전반을 돌아봤을 때 명과 암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7월이 아마 그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의 시작인 날이었는데 이 2차 전지가 지난주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빨간색 1%가 넘게 올랐는데 하락 종목은 1,400개가 넘고 그럴 정도로 변동성이 컸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그 2차 전지 주들도 지금 역시 등락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그런 기대감 또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이게 그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그런 유동성이 몰렸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흐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이 다소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몇 개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증권사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그 비투라고 보통 얘기하는 신용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좀 못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약간 풀어놨었다면 유동성을 좀 지금은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비투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약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소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외에도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또 그리고 하반기에 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흐름이 하반기에 좀 눈여겨보시면 내년에도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쏠림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7월에 좀 쏠리면서도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7월 달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7월 사실 초중순까지만은 2차 전지 계속 쏠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장만 봐도 그 쏠림 현상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2차 전지 주제의 변동성이 커져가는 만큼 코스닥 지수는 좀 쉬어가고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8월 코스피 전망치를 지금 살펴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2,780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2,800 넘게도 열어두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경우는 3,000까지도 열어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가 8월 달에 2,80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지수를 보셔야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둔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가 될지에 대한 미국에서 FOMC에서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근데 조금 더 좋게 보는 분들은 내년 1분기면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보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또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본다면 역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 이번 이제 2,800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꺾인다라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꺾인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2,800, 3,000포인트 여기에 앞서서는 대장주들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대장주가 올라가야 될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뷰는 긍정적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반기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대장주들이 올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좀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런 만큼 8월에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7월처럼 이렇게 요동치게 된다면 저희 관망하는 자세를 봐야 할지 아니면 저희 이 2차 전지주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보시면 이게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주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급에 대한 쏠림 그리고 예전에 뭐 보았던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뭐 표현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즈아 뭐 이런 표현까지 네, 많이 가즈아, 쓰더라고요. 그쵸, 예전에.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실 천정을 뚫은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고점을 논하기가 어려웠고 뭐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계속 상승하다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 흐름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내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재매수하는 저가 매수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오늘 보면 플러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급락한 이후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2차 전지에 대한 에코프로가 대장주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과거에 그렇게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단지 약간의 그런 그 목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조금 좀 시장에서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뭐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 150만 원, 뭐 100만 원 여기까지 올 때만 해도 뭐 워낙 그 올라갈 때 초기 단계가 뭐 10만 원, 20만 원부터 올라왔었기 때문에 1000% 뭐 이상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1000%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변동성의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사들이 지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약간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중장기로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로 들어갈지 중장기로 들어갈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갈지를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많이 좀 스타처럼 보였던 종목들이 있었죠. 에코프로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갈지 단기로 가져갈지도 어떻게 전략 짜갈지도 한번 체크해 가면서 각기 다른 전략을 짜가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적자가 났잖아요. 지금 4조 원이 넘는 적자였고 상반기 전체를 보면 9조 원이 넘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엇갈리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의 흐름처럼 뭐 D램과 HBM 쪽이 반도체 쪽에 구원투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8월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 안에서 또 스마트폰도 있고 네. 뭐 가전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서 사업부별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역시 상반기가 최악이었을 것 같고요. 네. 이를 반영하는 게 이미 감산도 했었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일단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저점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HBM인데요. 그러니까 AI
챗 GPT, AI 반도체에 대한 관련돼서 HBM이 이제 관련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뒤쳐졌거든요. 네. SK 하이닉스가 거기서는 조금 더 앞서 있고 엔비디아와의 그런 관계가 조금 더 삼성보다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 삼성에서도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맞춰간다면 역시 AI 관련돼서 HBM 관련된 또 삼성전자의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네.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렇게 접혔을 때 거기가 U자형의 힌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선이 보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물방울 힌지로 바꾸면서 그런 거를 이제 극복했다는 표현,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거를 좋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플래그십 모델에서 20% 이상을 네. 이제 폴더블 쪽에서 삼성은 판매하겠고 올해로 누적 판매 대수가 3천만 대를 넘어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만큼은 삼성이 우리가 선두주자고 가장 많이 팔 거고 앞으로도 그 리더로서 자리를 매김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도 보셔야 되겠고 스마트폰에서 특히 폴더블 폰에서의 올해 그 하반기에 신규 모델에 대한 약진 여부 네. 저도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게 언팩 행사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서 저도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는 부분, 또 그리고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다 적용될 수 있는 향후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램이 하나 또 좀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PC나 이쪽에 대한 뭐 서버나 이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약간 시장에서 눌려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런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유망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 HBM 내에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쪽들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가 잘 되면 될수록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우리가 칩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의 생태계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뭐 얼마 전에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야기를 뉴스를 시장에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칩스앤미디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뭐 삼성전자가 뭐 캐파를 2배 이상 늘리겠다.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HBM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할 때 이 네. 말씀드렸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역시 동반 성장에 네. 대한 것도 삼성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 함께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BM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렇다면 AI 관련된 반도체 쪽도 HBM과 좀 비슷한 시각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AI 관련된 기업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올해 좀 재밌었던 건 AI 관련주에서 헬스케어가 특히 많이 네. 올랐습니다. 루닛이라는 기업, 또 JLK라는 회사.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의료 쪽에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나 대신 AI가 네.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하면 내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해서 안 좋아할 수도 분명히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AI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그 의사분들의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진단에 대한
또 정확도도 올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의 진료와 AI 진료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처방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AI 헬스케어를 의사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그래서 꺼려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병원이나 이제 의료진들, 의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내에도 앞으로 커져야 되겠지만 네. 해외 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루닛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숫자보다는 미래에 대한 숫자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I 쪽에 헬스케어 쪽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회사들, 또 하나가 AI 관련주 중에 하나 있는 또는 보안 쪽입니다. 네. 그래서 CCTV 보안 쪽인데요. AI로 우리가 이제 그 CCTV는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방할 수 있는 또 네. 그리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AI CCTV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아이디스, 포커스 HNS, 네. 뭐 이런 투르엔 최근에 상장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AI CCTV로 향후에 교체가 되고 특히 최근에 그 초등학교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네. 돼서 예전에는 이제 교사분들이 교실에 CCTV 설치하는 거를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많은 분들이 찬성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제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존의 교체 수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깔리는 AI CCTV, 뭐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면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 그 안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역시 지능형 CCTV로 바뀐다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앞으로 네.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았다면 좀 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보안 AI 쪽 보면 좋겠고, 그렇다면 저희 8월에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8월에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드렸던 AI 관련주. 네. 엔비디아 저도 많이 지금 주변에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엔비디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그동안에 뭐 이제 눌려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거 제약바이오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2020년 12월에 고점 찍은 이후로 2021, 2022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40~5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충분히 제약바이오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인데 올라가는 건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약회사, 그러니까 신약 뭐 개발하는 회사들별로, 그리고 특히 지금 보게 되면 셀트리온 세계 회사가 합병 이슈가 네.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분명 이벤트나 이슈가 있고, 또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빈집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빈집털이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보면 좋은 뉴스라든지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이유는 빈집이라서 그럽니다. 수급이 깨끗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당연히 네.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그런 틈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면 실적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핵심 내용 속 투자까지 이어질 만한 포인트들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중 축소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네이버와 삼성전자는 윈윈 전략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공략해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